시장이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 찌가 이미 좀 많이 망가져 있는 게 아닌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 잘 나와도 돋보기를 들여다보고서 너의 단점을 찾아낼 거야. 이게 정말 나쁘네. 너는 10% 빠져야 되겠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 시즌은 과거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다. 매크로 환경이든지 아니면은 외교적인 환경이든지 모든 게 완벽하면은 오히려 빠지거든요. 제가 메타를 보면서 느낀 게 네. 스레드가 지금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 4분기를 그래서 막 가이던스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 대단히 이거를 이제 해석을 주가가 내렸잖아. 주가가 내렸으니까는 안 좋게 봐야지. PC도 있고 FOMC가 또 다음 주 중요하게 있습니다. PC 물가지수는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안 나오는 요소예요. 11월 1일에 있어 FOMC 때까지 중요하게 나올 만한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예상한 대로 동결 나오고 이런. 86번가 정광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GDP를 비롯한 경제 지표 그리고 주식, 금리, 실적, 지정학적 리스크 제일 중요한 이제 심리까지 이게 정말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시장은 그렇지만 요즘 들어 더욱더 좀 방향이나 해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으로 간밤에도 GDP가 잘 나온 거잖아요. 실적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좋고 우려란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하나씩 한번 네, 말씀을 좋습니다.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간밤에 화제가 된 거는 GDP 그렇죠. 발표가 된 부분인데요. 네.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 일단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이번에 4.9%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최근에 그 예상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4.5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것도 상회를 했다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제일 이제 좀 헷갈리실 만한 부분이 근데 금리는 왜 내려갔느냐라는 거일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장기금리 특히나 이거를 상승시킨 주요 요인이 동인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 미국 경기 재가속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다시금 엄청난 속도로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큰 축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높은 금리로 오래 유지될 거다라는 게 장기 금리가 오른 주된 원인. 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GDP 성장률이 특히나 시장에서 IB들이 하는 예상치들 이제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 말고 네.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5.4%로 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이터가 나올 때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일단은 4.9 자체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어쨌든 금리가 좀 내려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하나씩 뜯어봤었을 때는 예상만큼 강하지 않은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GDP 나올 때마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로 GDP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몇몇 변동성이 아주 큰 요소들을 제외한 수정 GDP 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수정 GDP라는 거는 이게 사실 이제 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22년도 초의 일 때문이에요. 요 앞쪽에 보시면은 22년도 초에 파란색으로 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인데 근데 수정 GDP라는 거는 플러스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2개 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클래식하게 알고 있는 경기 침체의 정의라고 하면은 2개 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GDP 구성 요소 중에서 성장률 구성 요소 중에서 변동성이 아주 큰 요소들이 마이너스 기여를 많이 한 것뿐이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GDP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얘기를 했고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재고 효과 그 다음에는 순수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민간의 분위기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GDP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흔히 또 정부 지출에 대해 가지고도 네. 이게 변동성이 큰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빼고 나서 나머지를 보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투자하고 소비가 남게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진짜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성장률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요번에 특이점이 그 이제 수정 GDP하고 그냥 GDP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재고 효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GDP 나우 같은 경우에 5.4%를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재고가 기여할 부분을 0.7% 포인트로 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오고 보니까 그게 1.3%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0.6%가 재고 때문에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GDP 나우에서 얘기하는 것 대비해서 재고를 빼놓고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게 된 거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4.6%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재고 효과를 0.2%로 봤었습니다. 네. 근데 4.6보다 4.9면은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재고가 0.2 기여할 걸로 봤는데 1.3이나 기여를 해버렸으니 그럼 나머지 부분들의 기여도는 생각보다는 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만 뚝 떼놓고 그럼 보면 어떠하냐라고 했었을 때 보통 한 소비를 이제 증가율을 한 4%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 숫자가 나왔고요. 투자나 이런 부분은 예상보다는 약간 약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재가속화론에 대단히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나온 걸 보니까는 제일 기여를 많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절대치로 보면 제일 기여를 많이 한 건 소비가 맞는데 이번에 가장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낸 요소가 뭐냐 하니까 재고라는 거죠. 그 재고를 빼고 보면은 나머지 요소들은 예상치 대비는 약간은 약했다라고 하다 보니 그러면은 재가속화를 우리가 굉장히 우려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전분기 대비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미국 GDP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소비만 놓고 보셨을 때에 22년도 4분기에 소비가 부진했었습니다. 이때 당시도 막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때 당시 뭐 증시나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았었던, 그다음 침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시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우려했던 나쁜 일은 벌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하고가 좀 그 전에 눌렸던 게 좀 튀어오르는. 근데 그 이번 2분기도 올해 보시게 되면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전 분기 대비해서는 그 다음에 그 전에 분기들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그 눌렸던 게 이번에는 좀 올라. 그래서 지난 1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뭐 이번 분기가 되게 독특할 만큼 높은 네.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극단적으로 봐주셔야 될 게 앞서도 말씀드린 22년도 초에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도 한 번은 순수출 효과가 되게 컸고 네. 한 번은 재고 효과가 컸어요. 그 다음에 1분기하고 비슷한 오히려 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1분기하고 절대적인 GDP 차이는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 차이는 뭐가 만들어냈냐? 재고가 만들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버리니까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되게 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간밤에는 있었냐면 그 7년물 입찰이 있었거든요. 그게 괜찮았잖아요. 네, 근데 7년물 네. 입찰이 22년 3월 이후로 가장 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가장 강하게 나온 이유가 뭘까라고 해보면은 이번 장기채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재가속화에 대한 우려인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우려할 거는 그 정도로 강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소소하게는 얘기를 드리면은 뭐 간밤에 나온 것 중에는 일단은 그 신규나 연속 그 실업수당 청구 네. 건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조금씩 다 높았었고, 그리고 마스터카드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0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카드 사용이 둔화가 목격이 된다라는 거를 자료를 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에는 미국 지역에서의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7%대로 늘었었는데 10월 달은 지금까지만 봐서는 5%라고 해가지고서 그 둔화가 목격이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나오는 데이터 자체도 되게 뭐
최근에 우려했던 것 대비보다는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는 정말로 금리를 올려놓은 것 때문인지 뭐 다른 요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소비에서는 둔화가 좀 목격이 된다라고 하니까는 사실 뭐 장기 모니터는 10bp씩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후에 우리가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라고 분석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짓눌렀던 게 장기물 국채금리인데 GDP는 견조하게 굉장히 잘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 금리는 내렸고요. 그런데 주식은 또 내렸어요. 크게 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연관관계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GDP에 대해 가지고서 네. 해석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헤드라인을 보면 잘 나온 게 맞죠. 네. 근데 이 논쟁은 그 전에도 비슷했거든요. 22년 상반기에도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대였죠. 헤드라인이 굉장히 나쁜데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침체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NBER에서는 그때 침체였다라고 선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변동성이 큰 요소는 좀 제외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만들어냈던 거고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죠. 이번에 GDP가 예상 대비 4.5를 봤는데 4.9가 나왔다. 근데 시장에서는 재고 효과를 0.2나 3 정도를 봤는데 이게 1.3이 나왔다. 그러면 재고를 빼고 보면 나머지 GDP는 약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은 그 사실 이게 우리가 상관관계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래프를 길게 그려보면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도 사실 하루 이틀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가령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장기채 오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게 좀 깨졌던 날들도 있었고 근데 간밤에 보시게 되면은 유가도 내리고 그다음에 장기채 금리도 내렸는데 주식시장은 내렸다. 그럼 이건 이제 하루 보고 상관관계가 깨진 거냐라고 해버리면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그런 차이들이 존재를 할 수 있다. 이고 어쨌든 가장 최근에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었던 요소인 이제 그 금리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는 특히 장기물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꽤나 의미 있는 이제 나온 게 아닐까.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의 숙제가 풀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물 입찰 관련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요번에 그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2달 전에 그 재무부 차입 자문위원회에서 장기채를 조금 더 비중을 발행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정 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세수나 이런 게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서 어느덧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미국 재무부가 원래 일반 계정 잔고를 연말까지 채우겠다라고 한 목표가 7,500억 달러였었는데 이미 8,500억 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게 갔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11월 초가 되면 실제로 얼마를 발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각각의 빈티지마다 어느 정도를 발행할 건지를 세부적으로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그만큼 발행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발행을 할 때 갑자기 본인들끼리 밀실에 모여서 뿅 하고 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시장 참여자들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일정 부분 이제 그 다가오면 거치고 나서 내놓는 건데 지금 간밤에 입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그래서 뭐 이제 모르겠어요. 워낙에나 시장 분위기가 나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니까는 올라간 거에 대해 가지고서 저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지금은 강하다라는 거를 오히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재가속화론이라든지 아니면 발행이 엄청 느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보면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생각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단 GDP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숫자 딱 나온 것만 보면 이렇게 높아인데 사실 거기에 재고 기여에 대한 예측이 좀 크게 빗나간 걸 보면 이게 정말로 그 정도로 경기 재가속화라든지 이런 게 나올 만큼 잘 나온 건 아니다. 요거는 수정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해석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상보다 그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볼 때 우리가 GDP가 소위 말해서 와 되게 강하다라고 할 때에 이례적인 요소들이 지금은 되게 강하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 예상 대비로는 좀 약했다라고 저는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5% 이상 전망한 곳이 상당해요. 네, 실제로 뭐 공식 컨센은 한 4.5, 4.7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만 뭐 5%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나온 것이 뭐 마켓워치도 있었고 애틀랜타 연은도 5.4 정도, S&P 글로벌도 5.6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대비해서는 4.9% 나왔는데 그 세부적으로 뭐 재고 기여도 이런 거는 좀 봐야 된다. 그런데 대표님 어쨌든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헤드라인이나 예상치 대비 잘 나온다는 뭐 공통적인 것 같아요. 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제외하고는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시장이 요거 못 나왔는데 핀셋으로 그리고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런 우려감을 조금 더 돋보기로 좀 크게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이렇다면 그게 뭐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본다면 시장의 센티가 이미 좀 많이 망가져 있는 게 아닌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럴수록 사실 심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우리가 심리를 어떻게 바꾸겠다, 뭐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봐요. 저희는 심리로 움직인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기저에 깔려 있는 지금 상황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계속 이게 장이 나쁘니까 실적이 나빴다라고 해석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그 중에서 정말 한두 개라도 정말 내가 돋보기를 들여다보고서 너의 단점을 찾아낼 거야. 해가지고서 이 단점을 찾았어. 이게 정말 나쁘네. 너는 10% 빠져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까지도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 시즌은 과거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이게 그 기저에 깔려가지고서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찾을 요소는 정말 많죠. 그렇죠. 나쁘게 만들 만한 요소도 많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정말로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빠져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게 완벽한 뭐 매크로 환경이든지 아니면은 외교적인 환경이든지 모든 게 완벽하면은 오히려 빠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 22년도 초나 21년도 말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죠. 너무 모든 걸 좋게 봤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각각의 섹터마다 안 좋게 보는 요인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렇게 올랐는데 은행도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새벽에 조금 전에 나온 건데 가령 예를 들면은 은행들이 긴급 지금 금리가 최근에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긴급 자금 빼다 쓰는 건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게 올라가서 은행들이 못 견뎌 가지고서 비록 지금 실적을 발표한 대형은행들은 괜찮을지라도 소형은행은 말할 수 없을 만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돈이 더 빌려갔겠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자 그래봤자 주가 빠지고 있지 않냐라고 해버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걸 봐가지고서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재가속화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보게 되면 지금 재가속화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데는 오히려 갑자기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서 장기금리가 올랐으니 주가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공식처럼 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뭐 지난번에 짧게 그냥 뭐 이야기로 드렸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에서의 분쟁은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과거에 이게 무력 분쟁으로 크게 번졌었던 10여 차례 사례를 보면은 73년도에 그때 당시가 이제 3차 중동 전쟁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크게 타격을 입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유가가 올라갔었던 적을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에서는 유가에 이게 영향을 준 적도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 것이다라고 지금도 사실 유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 전쟁 일어나기 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와 있단 말이죠. 간밤에 내린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는 이게 우려를 굉장히 하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또 그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해결이 되었다가 하원 의장이 축출이 되고 나니까는 그럼 이거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근데 하원 의장이 다시 선출이 되어도
일단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가 되게 나쁘니까. 근데 심리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렇게 심리가 나빠질 줄 알았냐 갑자기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시 그럼 좋아질 계기가 뭐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리를 따라가는 거는 제가 심리를 뭐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은 기저에 깔려 있는 걸 봤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의 행동을 봤었을 때에는 뭐 지금 사실 우려 같은 것들은 과도하다. 사실 최근에 지금 간밤에 보시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동결을 동결. 하면서 네. 이게 이제 비둘기 동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동결은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던 요소였는데 동결에 떠나서 그러면 여기도 이제 긴급 자산 매입하는 거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뭔가 코멘트가 나오지 않겠냐. 요거 좀 변화시킨다는 힌트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긴급 자금 매입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비둘기적이네라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종합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재정 적자에 더 내기로 하고 유럽에서는 중앙은행에서 비둘기적으로 그 이제 회의를 끝마쳐 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최근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그렇게까지 여기에서 더 올려야 될 것처럼 아예 오히려 지금 시중금리 올려간 게 본인들 할 일 대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둘기적인 색채를 강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심리가 나쁠 때에는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한두 가지의 매파적인 게 굉장히 끌리게 되고 그게 이제 헤드라인에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꼼꼼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시는 와중에 제 역할은 반대급부는 그래서요 이렇진 않을까요?라고 부족한 지식이지만 이제 반대급부의 질문을 이제 드리는데 또 있기 때문에 대표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저는 질문을 좀 계속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려가 과했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좀 퍼질 때까지 이 정도면은 더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만을 쏙쏙 뽑아서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이어져야 이거는 과하게 내렸구나 혹은 우려가 과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과거 경험으로 보시면 어떠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막 네.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사실 헤드라인을 보고 거의 다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근에 한 1년 정도를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것이 네.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올해 초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올해 초에 미국에 갑자기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 가지고서 가중치하고 변경이 그 원래는 2년에 한 번이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매년 하겠다로 바뀌었고 그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맞아요. 돼버리면은 이번에 나올 소비자 네.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 과거에 보통 그랬으니까 라고 했는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자 그때 당시에 시장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이게 이제 재가속화가 된다. 물가는 못 잡는 거다.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 바꾸면 물가가 높게 나왔던 것 뿐인데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제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 한두 달치는 높을 수가 있으나 그 뒤에는 이러면 오히려 그 뒤에는 좀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요소인데 네. 몇 달치를 더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좀 그 이제 안정화된다는 게 보이지 않을까인데 시장에서는 그 몇 달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정말로 업것과도 같이 긴 시간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한 달이 높게 나왔네. 그 이유는 명확하기는 하지만은 그 이유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잘 안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인플레가 재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걸 이유로 들어서 한번 금리를 밀어붙이고 증시는 내려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배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항상 데이터 나오는 거고 아기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시장에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의 오만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연준조차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를 가져왔던 것이 테이퍼링을 처음에 힌트를 줄 때에 2013년도에 연준에서는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난 이제부터 돈 푸는 거를 줄여나갈 거야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완전히 정반대로 돈 푸는 금액을 더 늘려나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오해를 연준은 푸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풀려나가는데 그 즉시라는 거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재정 적자나 이런 게 더 커지면은
그러면은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과 한 2달 정도의 베팅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그 배팅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이제 거기에서 먹을 거 다 먹었으니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 사이에 데이터는 한 달 혹은 2달치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을 정말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를 막 바꿀 정도이냐. 그러니까 좀 의아했던 것이, 과연 그러면 한 달, 2달 전에 그 지금 카드사들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그게 그렇게까지 다를까? 막 갑자기 실질 중립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야 될 것처럼 할 정도로 다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그런 기미가 물론 이해를 해보자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니 그게 혹시나 눈덩이처럼 나중에 커져버리면 어떡할까라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베팅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판에 흔들 정도의 데이터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건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리라는 거를 우리가 뭐 대표님도 전공이 아니고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 건 맞잖아요. 데이터보다도 어떤 때는 더 그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게 심리라는 게 또 돌아서기 시작하면 또 왜인지 모르게 또 그렇게 달려가는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또 이겁니다. 지금 뭐 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4분기를 앞서서 땡겨서 좀 걱정하는 우려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막상 이렇게 3분기에 모든 게 헤드라인적으로는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리 반영을 막 시켜 놓는다면 4분기에 막상 그렇게 좀 안 좋은 성적표가 나왔을 때 선반영했잖아 라고 해서 생각보다 충격이 덜하거나 더 잘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일단 그 말씀해 주시는 부분부터가 지금 시장에서 오류가 그런 있으니까 것이, 잡아주세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메타를 보면서 느낀 게, 네. 물론 스레드가 지금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연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연 쇼크를 줄 만한 요소였을까? 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용 절감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이제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말고 그 실제 이제 설비 투자 KPX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범위를 주는 것을 하단은 그대로 두고 상단은 약간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돼버리면 반도체 업체들 큰일 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정도의 임팩트를 줄 만큼의 걱정을 할 만큼의 요소일까? 여전히 그게 그 범위라는 것 자체는 이 정도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그 4분기를 그래서 막 가이던스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단히 이거를 이제 해석을 주가가 내렸잖아. 주가가 내렸으니까는 안 좋게 봐야지.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항상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에서 이게 정말로 과할까 아닐까를 생각해 볼 때는 반대를 완전히 생각해 보면 좋은데, 가령 예를 들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PER이 지금 대비 한 20-30%가 높았었던 게 22년 초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실적 추정치를 뭐 계속 올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좋으니까. 주가가 좋으니까는 추정치도 올리고, 실적 발표하는 거에서 워닝 사인이 나와도 그게 들리지가 않고 좋은 것만 쏙쏙 뽑아서 계속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그 매수 추천하는 전체 미국에서 비중이 닷컴 버블 때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갔었던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안 좋게 보일 때는 안 좋은 거를 막 찾으려 노력을 하고, 좋은 게 보일 때는 막 좋은 걸 찾으려 노력하는 것들이 공감합니다.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되게 안 좋은 부분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PC도 있고 FOMC가 또 다음 주 중요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 이슈들 뭐 한 1-2주간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면서 움직여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제일 눈앞에 보이는 건 PC 물가지수일 텐데, 네. 사실 PC 물가지수는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안 나오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CPI랑 PPI랑 나오고 나면은 그거가 많이 참조가 돼가지고서 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치도 나오고요. 그래서 중요도 대비해서는 서프라이즈 정도는 되게 낮은 사실은 지표이다라는 거고, 요번에 아마 전년 동기 대비 코어가 3.7이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남은 기간 동안에 거의 한
이제 월 대비 0.4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지를 않으면 그러면 3.7에서는 연말에 가면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3.7이 지난 최근 FOMC에서 연준에서 상향 조정한 경제 전망,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제 코어 물가는 그때 당시에 경제 전망 바꾸면서 약간 내렸잖아요. 네. 그게 약간 내려서 3.7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연말까지 가면은 3.7보다 낮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연준의 최근의 물가 전망보다도 낮게 나오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유가가 막 이렇게 변동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그 CPI에서 개솔린에 들어가는 거는 EIA의 개솔린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난주까지의 자료에서가 평균 개솔린 가격이 어떠냐면 전월 대비 8%가 빠졌어요. 오히려 유가가 막 오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 주는 그 전주 대비해서 오늘 뭐 유가가 엄청 급등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평균은 빠지거든요. 그러면 개솔린 더 빠지는 게 일단은 요 수준에서도 전월 대비로 빠지는 게 아마 다음 달에 10월 거 나올 때는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은 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일단 여기까지 나오면 11월 1일에 있어 FOMC 때까지 중요하게 나올 만한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FOMC에서 지금 특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예상한 대로 뭐 동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결이고 확실히 또 멘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확인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언제나 지표 나오는 대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 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